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자산관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강석환 강사입니다. 이제 한 학기 동안 진행할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이제 강의에서 다루는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한번 모두 요약해 볼 계획인데요. 지금부터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시죠. 우선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강석환이라고 하고요. 현재 스텝업 금융교육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국제재무설계사라고 불리는 CFP 자격을 가지고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해당 자격은 투자, 연금, 보험, 세금 등 금융 전반적인 내용들을 망라하는 자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강의가 추구하는 내용도 단순하게 투자 아니면 절세가 아닌 전반적인 내용으로서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 강의는 이제 금융에 대해 관심이 조금 있고 금융에 대한 조금 입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들으면 좋을 그런 전반적인 개념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전국구에 다니면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 강의처는 이제 세종시민대학을 포함하여 주 공공기관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소방청, 경찰청,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아니면 세종교육청 연수원 등등에 출강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신입 과정부터 퇴직 예정자 과정까지 모든 내용들을 망라하여 진행하고 있다 보니 강의에 대한 조금 다루는 폭이 조금 넓다라고 느껴주시면 좋겠네요. 그 외에도 방송국에서 금융 관련 이슈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방송국에 나가 내용들을 풀고 있다라는 점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요약하는 그 목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전반적인 재무설계, 자산관리에 대한 계획을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무설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토대로 자산에 대한 효율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보여드리겠고요. 이제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 보통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투자를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이제 관심들이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투자를 어떻게 나갈까에 대한 말씀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 투자라는 것, 단순하게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무조건 높은 수익만 추구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은행 예금 이상의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투자들이 어떤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어떠한 결과의 차이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투자라는 것을 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 수익을 실현할 때 그 세금에 대한 고민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절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생각들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절세 금융계좌에 대한 내용도 강의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 요약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설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그 재무설계라는 이야기는 재테크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재테크는 투자 수익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조금 집중을 한다면 재무설계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런 자금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까라고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강의를 듣는 분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의 나이에 있는지는 저마다 다르실 겁니다. 다만 그 나이대마다 관심 있게 보는 재무적인 목표들은 모두 있으실 거예요. 그 생각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그 생각을 같이 한번 체계화 시켜본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러한 금융에 대한 공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화면에서는 검은색 곡선이 수익 곡선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파란색 곡선은 지출에 대한 곡선으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호봉과 연차가 쌓여감에 따라 근로소득자시라면 이제 급여가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급여가 이제 평생 영속할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제 뭐 민간기업에서는 임금 피크제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도 있고요. 퇴직하기 직전부터 급여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은퇴라는 것을 하게 된다면 이제 연금에 대한 생활로 앞으로에 대한 소득을 대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연금 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보다 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미래에는 이 수입과 지출이 역전되는 순간도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이 재무설계가 주장하고 있는 바로 큰 아이디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입이 지출을 넘어설 지금 시점일 겁니다. 지금의 이 축적할 수 있는 자산을 혹은 지금까지 모아왔던 자금을 어떻게 효율화시킬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재무적 목표에 따라서 한번 의사결정을 해보자라는 주장을 저는 보여드릴 거예요. 이에 여러분들 각각에 따라서 어떤 목적일지 조금 더 볼 수는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주택에 대한 고민, 자녀 교육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노후에 대한 대비, 연금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온전히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상속 및 증여,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들도 올 수 있겠죠. 물론 비재무적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저는 재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각각의 재무 목표가 무엇일까도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목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우리 가정의 재무 목표는 무엇일까? 그 금액이 언제쯤 얼마가 필요할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한 달에 얼마씩 모아가면 이 자금들을 이제 충족할 수 있는지, 자금이 부족한다면 대출을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금리로 끌어와야 할지 이런 계획들을 미리미리 세워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목적 자금들을 모아갈 때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적금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관점에서 투자를 할 때 당연히 손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한다는 그 생각으로 기대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면 우리가 모아가는 돈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금융들을 토대로 우리의 목적 자금들에 따라서 적금, 투자, 혹은 저는 강의에서 ETF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ETF, 배당주, 어떤 것들을 담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정돈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자금들을 모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모아왔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자본금과 부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것도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의 현금 흐름도 따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지금도 이미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여드릴 때 가계부를 작성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곤 있는데요. 오늘 가계부에 대한 내용으로 커피를 얼마 주고 사 먹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월간 수입과 월간 지출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한 달에 얼마의 금액을 저축 및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금액들을 산출해주는 작업,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들 한번 꼭 파악해 보시고 실제 강의에 들어오신다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축을 얼마 할 수 있다라는 그 계산을 했다면 그 금액을 어떻게 모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인데요. 저는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성격으로 한번 자금의 목적을 나눠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쓰여있는 이 용어들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넣을지는 결정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시간적 여유가 3년 혹은 10년 이상 혹은 그 이상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쓰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1년 뒤에 꼭 써야 되는 자금이 있다면 이 돈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투자처가 있다 하더라도 투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투자처라 하더라도 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한 2년 안팎의 자금이라면, 목적 자금이라면 저는 예금이나 아니면 CMA, 파킹 통장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시간적 호흡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투자 기법이 주식일지, 채권일지, 배당주일지, 아니면 ETF일지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시야를 넓히면서 본인의 성향에 알맞는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우리는 자금이 조금씩 축적되고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수익을 실현할 때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적 호흡이 길어지는 그러한 자금일수록 절세 계좌라는 것을 꼭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의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핵심 내용만 한번 추려보달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절세계좌에 대한 이야기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제 한 학기 투자에 대한 그런 강의의 결론일 수도 있어요. 핵심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는 변동성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네요. 변동성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냐면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리스크가 높을수록 수익도 높다. 하지만 리스크가 낮으면 수익도 적겠죠. 이건 변동성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이런 쪽은 제가 뭐라고 했었죠? 변동성이 낮지만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예금, 적금 등등등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금들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우리에게 과세를 할 거예요. 그 세금을 오롯이 모두 다 납부해야 하는 일반 계좌라고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얼마의 이자 배당 소득세가 차감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15.4%의 세금을 우리는 부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좀 길게 가볼까요? 그러면 3년 이상, 10년 이상 간다면 이제 투자의 세계로 저는 한번 넘어가 보자 라고 할 것인데 그때는 변동성이 조금씩 커질 겁니다. 이 변동성이 커지는 이 생각들에 따라서 우리는 기대 수익도 커질 수 있지만 손실 가능성도 물론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3년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절세 계좌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충족해야 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바로 ISA인데요. 그 ISA 계좌가 3년부터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 넣어봤네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볼까요? 그 내용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들은 이제 조금 더 고위험군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이제는 연금저축, IRP 혹은 비과세 저축보험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항목들이 이제 절세계좌로 조금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절세계좌들의 특징들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수익률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의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는 예금, 적금들을 선호해 오셨을 거예요. 예금, 적금. 그러면 예금 이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요즘의 이자율을 볼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이자가 아주 높을 때도 있었죠. 그때는 대한민국이 이제 고성장을 할 때여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상당히 높았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러한 금리가 쭉 내려오고 있네요. 어떻게 이자율이 바뀌었는지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될 건데 과거의 옛날 데이터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1971년도에 나와 있는 은행의 광고예요. 보이시나요? 자, 광고 보니까 예전에는 가장 이율 높은 연 몇 %인가요? 25.2%의 예금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뭐 투자를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아도 예금만 가지고도 상당히 효율성이 높았겠네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올해 초반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금융권의 예금 이자가 3% 중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금리, 예금 이자가 앞으로 조금씩 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강의에선 조금 더 정교하게 이야기 드리겠지만 대한민국은 이 물가 수준에 따라서 예금 이자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평균 예금 이자율은 2% 선으로 이제 수렴할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금리가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도 한번 볼까요? 과거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IMF 이전에 기억나실까요? 그때 대한민국의 금리가 은행이자가 연 15%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1억 원만 이제 통장에 넣어놔도 물론 그때 1억의 가치는 달랐겠지만 그 1억 원만 넣어놔도 매달 125만 원의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1억을 넣어놨을 때 매달 24만 원밖에 이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도 우리는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이 수익률에 대한 고민을 더더더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수익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봐야 할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실제로 보여드리고 있는 각 투자 상품들의 기대 수익률인데요. 맨 위에 예금부터 맨 밑에 주식까지 보이실까요? 그러면 그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손실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숫자는 똑 떨어지게 이 정도까지만 움직인다라는 의미로 써놓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기대 수익이 커질수록 손실도 커지겠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맨 하단에는 이제 우량 개별주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럼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식회사 떠오르시죠? 그러한 곳들에 투자했을 때는 이제 이런 오르고 내리고 수익과 손실에 대한 폭이 조금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수익과 손실의 범주가 실제로는 더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량한 개별 주식,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우리가 뽑을 수 있겠죠. 제가 강의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삼성전자 요즘에 주가가 좀 부진하지만 부도 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수강생분들이 그럴 리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뜻은 아무리 손실이 나더라도 이 주식이 갑자기 휴지가 될 일은 단기간엔 없을 거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큰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단기간에 6개월, 1년 사이에 주가가 매출액이 10배 이렇게 올라가기도 쉽지 않다라는 느낌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손실의 범위를 조금 넣어놨네요. 그러면 이 아래쪽에 더 공격적인 투자들도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한 투자를 할 때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에 대한 내용들, 채권, 고배당주, ETF, 그리고 리츠 이런 것들을 하나 우리가 이해하면 자산관리, 투자를 하는 그 관점이 더 넓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정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잘 느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실제로 투자 수익을 끌어올렸을 때 어떠한 내용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표는 실제로 우리가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의 차이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매달 100만 원의 금액을 한번 적축해 볼까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앞으로 10년을 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을 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해당하는 원금이 이 정도씩 쌓일 거예요. 1억 2천, 2억 4천, 3억 6천으로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돈을 모아가 볼 때 기대 수익률, 연간 수익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돈이 모이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연애 1%, 누가 1%로 투자를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이 데이터를 가져갈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4%, 7%, 수익에 대한 범위가 조금씩 올라가네요. 그러면 이제 이 고수익으로 갈수록 주식형의 비율이 조금씩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수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10년간 월에 100만 원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 수익률로 투자를 했더니 이제 돈이 1억 2,600만 원이 쌓이네요. 6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어떻게 만족할 만하신가요? 자, 그러면 4%로 운영했다면 어땠을까? 한번 볼까요? 1억 4,700만 원이 됩니다. 수익이 이제 2,700 정도 붙는 것이 느껴지네요. 아까는 600이었다면 차이가 슬슬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 수익률로 간다면 이제는 어떤가요? 5,300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들을 저는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흡이 조금 길게 있는 투자일수록 이러한 수익률의 관리 꼭 고민하시길 바라겠고요. 제 강의를 듣는신다면 이제 연에 7% 가까이 추구할 수 있는 전략과 4%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을 공유하며 학습을 같이 해볼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운영에 대한 방법들을 이야기했다면 마지막으로 다룰 이야기 바로 세금입니다. 자, 우리 이야기했었죠. 5,300을 벌고 이제 금액들에 대해서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도 눈에 보이네요. 그럼 이런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에도 세금이
당연히 부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자, 배당에 대한 소득세율이 지금 15.4%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절세계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이자 배당 소득세는 15.4%입니다. 강의에서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이자 배당에 대한 세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구분을 지어 드릴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요약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냥 쉽게 15.4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연간 이자와 배당으로 얼마요? 2천만 원 이상을 우리가 벌게 되는 그 순간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세율이 15.4가 아니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세율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그러한 노하우로 정부가 여러분들께 절세 계좌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어요. 아마 이미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절세 계좌를 3가지 요약해서 오늘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연금저축 IRP 많이 들어보셨죠?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SA, 투자에 입문한다면 저는 ISA 계좌를 꼭 먼저 쓰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특징들도 한번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비과세 저축보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상품은 이제 보험사에 저축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보면은 은행, 증권, 보험 모든 곳에서 저축성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금융사는 우리가 저축을 하면 어떤 이익을 챙길까요?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왜 금융사는 이러한 금융상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축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의 결론은 바로 금융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대한 개념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은행, 증권, 보험 각 계좌들을 만들 수 있는 금융사가 있을 겁니다. 그 금융사 중에 저는 이 비과세 저축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사의 가입 수수료가 조금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우리가 사용할 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계좌, 연금저축과 IRP. 저는 이 계좌를 대한민국에서 활용하기 가장 좋은 계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돈을 납입할 때 그리고 자금을 운용할 때 나중에 이 금액을 출금할 때 이 모든 기간에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들이 아주 많은 계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금융계좌가 장점만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좌들 특징 한번 보시죠. 연금저축 IRP는 돈을 납입하는 당시에 우리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라는 것을 받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낸 돈의 15% 혹은 12%를 환급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금을 나중에 출금할 때가 오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 정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 혜택 줬으니까 나중에 출금할 때도 이제 이 돈을 한 번에 빼지 말고 나눠서 수령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 조건이 이겁니다. 55세 이후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분할로 수령해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혜택을 또 주겠다고 하네요. 우리 아까 이자배당 소득세 15.4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연금소득세라는 이름으로 5.5%만 낸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단점도 이야기해야겠죠?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무엇이냐면 55세라고 쓰여 있는 이 내용을 기억하세요. 55세 이전에 만약 연금저축을 해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받아왔던 모든 세금 혜택을 한 번에 다 토해내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령할 때 이 5.5% 얘기했던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령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이 바로 연간 1,500만 원입니다. 올해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장점도 있지만 주의사항도 있구나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계좌는 바로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세제 혜택을 받기 쉬운 계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3년 이상만 보유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 연금저축 IRP는 뭐 55세 이후에 분할 수령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근데 ISA 계좌는 3년 이상만 그 계좌를 가입한 날로부터 3년만 넘어가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충족하기 비교적 수월합니다. 그러면 충족하기 쉬운 조건이다 보니 혜택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조건 볼까요?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3년간 총 수익에 대해서요. 그리고 초과분은 9.9%의 세금을 낸다라고 하고 있네요. 원래 우리 금융소득 아까 이자 배당 15.4 얘기했었죠? 그러면 9.9로 줄어드니까 좋은 점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비과세 저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ISA와 결이 비슷합니다. 대신 조건이 좀 달라졌어요. 아까 ISA는 3년이었다면 비과세 저축보험은 10년이라는 말이 등장하네요. 10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수익금에 대해 전액 모두 다 비과세를 해주는 좋은 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무슨 말을 했죠? 이 보험사의 계좌가 수수료가 증권, 은행보다 조금 더 높다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세금을 면제받는 대신 보험사의 수수료를 내겠습니까? 라는 이런 취지로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저는 좋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계좌를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계좌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상관이 없고, 그리고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건강보험료에도 계산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저는 절세계좌를 활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조금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제 강의는 이제 투자, 연금, 보험, 세금 이런 내용들을 모두 망라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증식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전략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큰 뼈대를 갖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 요약해서 한번 다뤄봤네요. 자, 저는 지금까지 슬기로운 자산관리 강석환 강사였습니다. 실제 강의에서 뵙겠습니다.